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3분기 그래도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화두가 됐던 블랙엘 AI 가속기이죠. 연내 출하를 이제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워낙 그동안 갑론을박이 심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에서는 처음 모시는데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낮고 일단 잘 나왔고 하지만 이제 4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치 워낙 높았기 때문에 조금 못 와닿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시간 외에 하락했고 이게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엔비디아 볼 때는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너무 기대가 높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뭐 반도체주 중에서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사실은 엔비디아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주의 어떤 형배를 갖다가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실적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뭐 375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하니까 아니, 얼마나 더 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컨센서스를 갖다가 웃도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월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귓속말로 주고받는 보통 우리가 휘스퍼 넘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보통 한 400억 달러를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뭐 5%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이런 어떤 좋은 뉴스에 대한 어떤 좋을 때 팔아.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조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최대 화두는 블랙웰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발열 이슈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이슈인가라는 건 있었는데 그 서버 협력사들하고 소통이 잘 됐는지 그들은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부터 우리는 예정대로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나와서 투자 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좀 해줬습니다. 어쨌든 젠슨 왕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또 내비쳤잖아요. 믿어도 되는 겁니까, 통상? 어떻게? 일단 뭐 13,000여 개의 샘플을 갖다가 공급사에 다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엔비디아의 어떤 발열 문제를 제일 먼저 이제 보도한 그 탐사 보도 업체라고 얘기하죠. 디 인포메이션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게 사실은 그 엔비디아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뉴스를 쏟아내는 기관은 아니에요. 우호기관 아니에요. 네, 우호적은 아니죠. 그래 디인포메이션의 어떤 기사를 갖다가 로이터들이 뭐 재생산하면서 사실은 이게 큰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 자체의 잘못도 사실은 있긴 있죠. 왜 그러냐면 올 3월 달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여름부터 이걸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맨 처음에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칩 설계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고 결국은 이제 렉 서버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게 되면 제품의 어떤 생산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령 호퍼 시리즈만 호퍼 100, 호퍼 200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레이스 칩 하나에다가 블랙웰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GB200이라는 그 슈퍼 칩이 36개가 장착이 된다. 4개, 서버 4개. 그럼 블랙웰이 72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엄청난 발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버 렉이 지금 이걸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공냉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액체 냉각 방식을 쓰는 겁니다. 액침 냉각이 아니라 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액체 냉각을 써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신제품의 어떤 출시 시기가 앞당겨지고 제품 라인이 점점 다양해지다 보니까 서버 렉을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걸 갖다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급 업체들 뭐 거기는 뭐 델도 있고 HDB 있고 퀀타 뭐 폭스콘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됐다. 그리고 일단 13,000여 개의 샘플은 공급을 했고 올 11월부터 뭐 1월 달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해서 사실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완벽한 게 공급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 뭐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블랙웰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그게 발열 문제도 있고 설계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는 게 그게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인 어떤 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약간 뭔가 시간이 갈수록 그 블랙웰 그게 좀 잘 돼야지 엔비디아의 매출이 늘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의 기대치는 높긴 하지만 우리 4분기도 자신 있어요 하는 건 블랙웰 전 단계 그러니까 호퍼 그리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블랙웰 출시가 지연이 되면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대체할 만한 회사 자체가 없다는 게 사실은 호퍼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호퍼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설사 블랙웰이 출시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그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결론을 내놓던 SK 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맞춤형 HBM을 지금 공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블랙웰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AI 5기에 탑재되는 HBM3E 여기 매출 물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거는 뭐 지금 뭐 그 엔비디아를 축으로 한 사실은 삼각축이 완성이 돼 있잖아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로 연결되는 이 삼각 체제는 굉장히 공고한 것 같고요. 밸류 체인.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HM4 같은 경우도 사실은 6개월 앞당겨서 좀 공급을 해달라고 SK 쪽에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젠슨왕 CEO의 입에 굉장히 전 세계의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인물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소버린 AI를 강조를 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쉽게. 그러니까 그 AI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AI라는 건 인간의 두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AI를 갖다가 학습할 때 현재의 AI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언어 미국식으로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두뇌 자체가 미국식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소버린 AI를 갖다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데이터와 자국 문화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국 문화, 역사, 가치관, 제도 등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할 거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빅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장악을 했고요. MS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를 장악을 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는 사실은 이들의 독주 체제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색깔들을 다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 종속이 되면서 이들 회사한테.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 그다음에 제도들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도 있겠죠. 그다음에 역사 왜곡이라든지 문화의 어떤 훼손 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버런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도 젠슨왕 CEO가 그걸 갖다 강조를 했죠. 이미 인도, 대만, 일본, 덴마크 등에서는 소버런 AI 구축을 위해서 자신의 칩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주문을 쓰고 있다. 이걸 갖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이건 제 경험인데요. 챗GPT 활용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문을 고쳐줘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그 유학생한테 비문을 고쳐주려는 거랑 비슷한 거다. 차라리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문을 고쳐줘라고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일맥상통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그 기술 종속뿐만 아니라 문화의 종속. 우리의 뇌를 갖다가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뇌로 완전히 의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인간의 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이제 소버린 AI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시장성이 있든 없든. 이걸 확보하는 게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차기 미국 상무부 장관이에요. 네. 네, 제가 적어왔어요. 하워드 러튼이라고 해요. 정권 인수팀 공동 위원장인데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국채 그 거래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고 네네, 그렇죠. 원래는 공화당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민주당에서 민주당 출신이었죠. 공화당으로 됐고 네. 굉장히 지금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가 됐고 네. 이 인물이 그 인생 스토리텔링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게 그러니까 캔터 피츠제럴드 CEO인데 이게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인데 91년부터 CEO를 했으니까 30년 넘게 CEO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비극적인 인생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9.11 테러랑 연결이 네. 된 건데 그 쌍둥이 빌딩에 당시 이제 피츠제럴드 그 사무소가 있었죠. 근데 이제 9.11 테러 당시에 한 658명이 그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 자신의 기업의 직원들이 그렇죠. 641명이 네, 당시에 한 3,000명 정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아, 5분의 1이. 한 4분의 1 정도가 예, 이 회사 예. 직원이었던 예. 얘기고 바로 동생도 그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본인은 해요. 딸인가 뭐 아들인가 뭐 유치원 데려다 주느냐고 예, 그때 그랬죠. 당시 안 가서 예, 그 예.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곰곰이 돌아보면은 이분이 왜 굉장히 보수적이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상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어떤 첨단 기술의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 아니면 무역 어떤 제도를 갖다가 고치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 시행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 상무 장관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앵커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트럼프랑 거의 뭐 경제정책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는 행보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높은 관세, 그다음에 대규모 감세, 거기에 더해서 뭐 그 가상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지극한 우호론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뭐 대중국 견제는 더욱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보조금도 역시 뭐 지금 뭐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 상무부의 소관인데. 그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뭐 그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이 폐지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강하게 움직였다기 보기보다는 사실은 공화당이 더 강하게 움직여서 반도체법을 갖다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 보조금 역시 공화당 측면에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반도체에 들어간 어떤 보조금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우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런 거면은 사실 지금 법을 뭐 공약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방 정부이기도 하고, 네네. 예, 그거를 폐지하면 이 공화당 텃밭에 있는 그 민심,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공통된 의견이 네네. 막 엄청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네네.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공화당 네. 보수주의자들 예, 같은 경우 예, 국가 예. 안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경향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전략적 경쟁자라고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완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공화당, 공기,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사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뭐 더 나아가서는 네덜란드라든지 대만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이 동맹국을 갖다가 내팽개치는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는 정책을 갖다가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이제 중국 때리기 더 세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겁만 먹지 말고 우리도 반사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를 재빠르고 지혜롭게 좀 그렇죠. 찾았으면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예. 전략 회의도 생기는 것 같고 네네. 예, 한국경제원 원장님 최근 이제 모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 대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그 전략 회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뭐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너희들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그러면 우리는 딴짓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협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말씀을 안 해도 어린이들 뭐 알아서들 하시길 거더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잘 좀 뚫어야 될 텐데 예. 뭐 그런 생각 들고. 예. 근데 평론가님 그 삼성전자 얘기 말이죠. 네. 그 10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네네. 지금 상황에서 10조를 투입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주가만으로 봤을 때 뭐 더 봐야 됩니다. 아직 네네.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약발 달나 뭐 이런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네. 그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뭐 호재일 수는 있겠죠. 뭐 엄청난 규모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펀더멘탈의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야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그 사회 자체가 자본지배학적 사회에서 지식지배학적 사회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인공지능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반도체 과거의 반도체는 코모디티 성격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니들 사가라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오토메이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맞춤형이죠. 네. 지금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결국은 HBM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TSMC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다면 대량 생산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런 기호를 갖다가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HBM4에 대한 그거의 어떤 수율이라든지 HBM 시장에서의 어떤 기술적 격차가 있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하고 그걸 이제 좀 따라잡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업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영업력이랑 결국은 이제 그 가령 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로 뭉친 어떤 이런 어떤 편대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뚫을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영업 능력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은 주가는 뭐 그의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사실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이냐. 국내 네. 시총 1위 기업이고 그만큼 수많은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 발전한 삼성전자인데 이 같은 위기도 앞으로 뭐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믿는다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네. 지금 그러던 와중에 좀 괜찮은 호재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테슬라가 HBM4 러브콜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겁니다. 이렇게 출하할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었는데요. 네네네. 예, 어떤 사람들은 기본도 안 되는데 심화를 어떻게 이렇게 또 비판하기도 하고 예. 계속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HBM4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기술적인 사양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HBM 뭐 3E 정도까지는 우리가 베이스 로직 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데 가령 뭐 CPU에서 이 데이터를 추려와 그러면 도서관 사사 역할처럼 그걸 갖다가 빼와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HBM4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약간의 연산 기능이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훨씬 더. 연산 능력을 갖다 부여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는 일단 뭐 지금 메모리 회사 만드는 회사에서는 못하는 거고 결국은 원활합급 선단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파운드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역량은 일단 있잖아요. 네, 종합반도체 네,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가 그래 뭐 삼성전자에서 그럼 네가 만들어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해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그 HBM 시장 중에 58%예요. 24년도에. 그게 내년에는 73%까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공급망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HBM 선단 시장에서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TSMC랑 삼성전자가 좀 협력을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 HBM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라는 새로운 강적이 나온 거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HBM 시장이 뒤처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기술 격차를 갖다 극복을 해내서 결국은 테슬라 진영으로 편입이 되든지 뭐 아니면 엔비디아 진영으로도 SK 하이닉스랑 공동으로 진출을 해서 중요한 벤더로 자리를 잡든지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향후 앞날 이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한때 적이 동지고 동지가 그렇죠. 적이 되고 근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뭐든지
하나를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제목 너무 잘 지었지만 적과의 동침하겠다.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예, 예, 네.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따라서 블랙웰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까지 오늘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그 평론가님의 인사이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